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정신과 의사를 바라보는 세상의 선입견 중 가장 제 머리를 아프게 한 건 바로 사람의 심리에 관해 전문가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 힘들 일은 없겠다였어요. 근데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하잖아요. 아니, 오히려 내가 사람의 정신을 치료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인간관계에 있어서 특히나 나와 밀접하게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딜레마에 빠지는 일이 종종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감정을 치유하는 건 내가 겪은 일을 발언함으로써 내 경험을 언어화, 즉, 이러이러한 사건이다 이름을 붙이고 그 사건을 타인이 받아들임으로써 안정감과 지지를 얻으면서 치료가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사연 튜브를 통해 가벼운 마음으로 그 첫 단계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겪은 일에 대해 이름을 붙여본다면 글쎄요. 아마 외로움과 오만 그리고 배신이라고 하고 싶네요. 거의 20년 전 일부터 돌아보려니 새삼스럽고 기분이 묘합니다. 고향인 광양에서 서울에 있는 의대에 붙어서 엊그제 고등학생이었던 저는 혼자 서울에서 자취를 시작했거든요. 아버지께서는 고향에 있는 제철소에서 근무를 하셨고 어머니는 지금은 은퇴를 하셨지만 그 당시에도 간호사로 활발히 활동을 하셔서 자취할 때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래도 정말 내 집이 아닌 곳에서 가족들과 떨어져서 학교를 다닌다는 게 그 나이 때는 하루하루가 외로움과의 싸움이더라고요. 그리고 의대는 정말 상상 이상으로 시험과의 전쟁이기도 했고요. 전국 고등학교에서 웬만해서는 전교 등수에서 헤엄을 치던 애들이 대서양과 같은 대학에서 만나 짠물 마셔가며 레이스를 하는 거니까 움직이던 팔다리를 멈춰버리면 그대로 나 혼자 바다 한가운데 가라앉는 거거든요.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는 그냥 부모님께도 전화를 못 걸었던 기억이 있네요. 전화를 해서 부모님 목소리만 들어도 그냥 눈물이 났거든요. 근데 멀리 사는 딸이 울면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그렇게 밥 먹고 잘 시간도 없이 한 시험이 끝나면 다시 다른 시험이 기다릴 정도로 바쁘면 사람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잊고 못 느낄 법도 한데 참 유약하게도 수백 명이 들어있는 도서관에서 가만히 앉아 공부를 하다 보면 미칠 듯이 공허해질 때가 가끔 있었어요. 뭔가 나 자신이 넓은 바다 위를 떠도는 닷없는 배라는 생각이 들곤 했거든요. 지금이야 나도 참 공부하기 싫어서 괜히 감성적으로 딴 생각을 했구나 하지만 그때는 쉴 수 있는 심적인 선착장 같은 곳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때 제 선착장이 되어준 게 바로 남편이었죠. 남편은 같은 학교 경제학과 학생이었어요. 그 당시 친했던 동기의 동네 친구였는데 기말고사 끝나고 있던 뒤풀이에서 만나게 돼서 친해졌었죠. 삼수를 했다고 해서 그냥 나보다 나이가 많은 그래서 그런지 여유로워 보이는 학생이었는데 말도 재밌게 하고 매너도 있고 무엇보다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특유의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 때문에 이상하게 그 사람하고는 계속 대화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동기를 통해서 연락처를 주고받고 공강 시간이 맞으면 만나서 밥도 몇 번 먹고 제가 있는 건물로 남편이 커피를 사서 오고 제가 도서관에서 새벽까지 공부를 하면 남편도 그때까지 공부를 하고 저를 집으로 데려다 주는 걸 반복하다가 연인 사이까지 이어질 수 있었어요. 지금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그때 제게 남편이라는 존재는 의과대학 6년의 시간을 버틸 수 있게 해준 휴식처 같은 사람이었어요. 물론 저도 남편이 사귀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군대 갔을 때 2년 동안 제 공부하고 인생 살면서 기다려주고 시험 기간이면 지인들 통해서 따로 기출문제 가져와주고 세무사 시험 준비할 때 면접 연습 도와주고 서로가 서로의 꿈과 미래에 도움을 주는 관계이기도 했고요. 근데 프로이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정신은 빙산과 같아서 정작 보이는 건 전체의 7분의 1도 채 안 된다고요. 사람도 그랬네요. 이제와 생각해보면 저도 이 사람을 다 안다고 생각을 했지만
정작 내가 아는 부분은 고작 7분의 1이었고, 그걸 이 사람의 모든 것이라고 착각을 해서 연애를 하고 결심까지 결심했던 거였어요. 저는 원래 오래 만났다고 해서 그 관계가 다 결혼으로 이어지지 않고 시간과 감정은 항상 비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졸업을 하기 전부터 남편은 제가 주말에 고향에 간다고 하면 어느 순간부터 같이 가고 싶어 하던 게 기억이 납니다. 아마 남편이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일 거예요. 처음에는 아니다. 나 혼자 갔다 올게. 공부나 더 해라 하고 혼자 갔었는데 나중에는 그런 제 거절을 서운해 하더라고요. 제 가족을 만나보고 싶다는 말을 하면서 말입니다. 뭐, 그때 벌써 연애를 한 지 군대 갔던 걸 포함해도 4년 정도 돼가고 있었고, 저도 마냥 가벼운 마음으로 만나는 건 아니라서, 그럼 부모님께 말씀드릴 테니까 다음 주말에 같이 가보자고 했었어요. 벌써부터 딸과 딸의 남자친구를 마주한 부모님 사이에서 어색함을 떨쳐내려고 아무 말이나 하는 게 상상이 돼서 기력이 빠지는데 의외로 남편은 지 혼자서도 저희 부모님을 잘 상대를 하더라고요. 잘 웃고 싹싹하게 말도 잘하고 저희 아버지께서 주책맞게 이런 말을 해도 한술 더 뜨는 여유도 보이더군요. 야, 기영이 친구 술을 좀 하는데 나는 우리 한나 사윗감으로 술 잘 먹는 남자는 별론데.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 당연히 아버님 장녀 모셔갈 각오를 했으면 술하고 멀어질 각오도 해야죠. 저 사위로 받아주시면 제가 이 술은 아버님 앞에서만 마시겠습니다. 이후에도 정말 자연스럽게 저희 부모님과 안부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됐고 부모님이 서울로 오시면 다 같이 식사도 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말은 안 했지만 이러다가 이 사람이랑 결혼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주 자연스럽게 남편이 저희 부모님과 가까워지면서 우리가 결혼할 사이라는 게 기정사실화되는 길로 빠졌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그게 신호탄의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인턴 과정 1년을 마치고 레지던트 과정을 밟고 있었는데요. 그때는 저도 바쁘고 남편도 세무사 시험 패스 후 본인 아버지가 운영하는 세무사에 들어가 적응하느라 많이 만나지 못했었어요. 근데 일주일에 하루 이틀 잠깐 만날 때마다 이상하게 남편의 휴대폰이 자주 울리는 겁니다. 근데 남편은 받자마자 별말 안 하고 그냥 끊고 나중에는 아예 받지도 않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신경이 쓰여서 누구냐고 하니까 본인 어머니라고 하네요. 사실 엄마께서 내가 한나 너희 부모님 만난다는 걸 알게 되셔서 내가 너희 부모님 찾아뵈니까 너도 우리 집 와서 인사드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신경 안 써도 돼. 너 지금 너무 바쁘기도 하고 우리 엄마가 원래 성격이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라 내가 아직은 아니라고 설명 잘할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 이때 신경 안 써. 걱정 안 할게. 라고 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미 남편이 저희 부모님을 만났는데 저는 어떻게 모른 척을 해요? 이미 의무가 생긴 것 같은데. 그래서 남편에게 괜찮으니까 부모님께서 괜찮은 날을 잡으시면 인사드리러 가겠다고 했는데 남편이 극구 말리는 겁니다. 본인은 정말 원해서 우리 부모님을 만나는 거고 저는 바쁘고 지금 나 만날 시간도 없지 않냐고 나중에 전공의 시험 다 끝나고 그때 가서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남편이 병원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는 저를 위한 배려라고 생각했는데 전공의 시험에 합격한 후 남편이 제게 프로포즈를 해서 결혼을 준비하게 되면서 어쩌면 저건 배려가 아니라 남편의 큰 그림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을 하게 됐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인사를 하러 간 저를 보고 처음 한 말씀이 바로 이거였거든요. 어머, 저번에 봤던 것보다 살이 좀 빠져 보이네. 일이 힘든 거야? 아니면 웨딩드레스 입으려고 살 빼는 거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그날 시어머니와 처음 만난 거거든요. 근데 시어머니의 말씀은 저를 의아하게 만들었고 그건 시아버지도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한나 본 적 있어요?
언제요? 아니, 내가 우리 아들이 7년 동안이나 만나면서 안 보여주는 그 잘난 아가씨 얼굴 너무 궁금해서 한 달 전인가 일한다는 병원에 가서 얼굴만 좀 보다 왔지. 근데 보니까 얼마 바빠 보이지도 않는데 그렇게 비싸게 굴었어? 내 아들은 저 먼 전라도까지 데려갔으면서. 아니, 어차피 보게 될 거 뭐하러 새아가 일하는 데까지 갔어? 뭐 어때? 하도 안 보여주고 꽁꽁 감춰둬서 뭐 그만한 이유가 있나 하는 생각에 얼굴만 보고 온 거지. 저는 여기서 미래의 며느리가 될지도 모르는 사람의 얼굴이 얼마나 궁금했으면 직접 일하는 곳까지 몰래 찾아와서 얼굴을 보다 갔을까 하는 마음보다도 우선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시아버지 말씀처럼 제가 어차피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만날 것을 그걸 못 참고 엄연히 내가 일하는 직장에 와서 얼굴만 염탐하고 갔다는 게 좀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후에도 시어머니는 듣기에도 부담스러운 얘기를 하셨는데요. 내가 딸이 없고 아들만 있거든. 이 집안 유전자가 유별나서 우리 친정 동생들 자식들도 죄다 아들 바치고 시댁도 시커먼 아들들밖에 없어. 그래서 딸 데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친구들 보면 참 부러웠는데 이제 우리 한나랑 하면 되겠다. 엄마, 한나 되게 낯가려요. 쉽지 않을걸요? 그냥 나랑 다녀요, 나랑. 됐다, 됐어. 얘, 아무리 시자 붙어도 나도 같은 어머니인데 사부인한테 하는 거랑 비슷하게만 하면 되지. 뭐가 어렵다고 그래? 그치, 한나야? 거기서, 아니요, 너무 어려운데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냥 웃어넘겼어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냥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기가 빨리는 그런 사람이요. 왜 그렇게 시아버지께서 말수가 없으셨나 했는데 가만 보니 시어머니께서 시아버지의 말수까지 모조리 흡수해가는 거라고밖에 설명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또 제게 정신과 전문이면 정신에 문제 있는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정신병자들 만나는 거 아니냐며 너무 위험한 환경에서 일한다고 호들갑을 떨기도 하셨습니다. 말이 많아도 그냥 듣기 좋고 선 넘지 않는 말을 하면 그러려니 하는데 어째 입에서 나오는 수천 가지 단어와 문장들이 대부분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말뿐이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그 공포의 말재주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상견례 자리에서도 폭발을 했습니다. 우리는 시어머니도 아들만 넷을 낳으셔서 이 사람이 둘째 아들이고 다른 형제들도 결혼해서 죄다 아들만 낳았어요. 동서 하나가 딸을 하나 낳긴 했는데 그것도 위로 아들 둘 낳고 낳은 거고요. 심지어 저도 오빠 하나에 남동생만 둘인데 어째 뭐 유전자가 특별한 건지 그렇게 낳았다 하면 다 아들들이더라고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시어머니는 상견례 자리에서 냅다 호구 조사를 하기 시작하셨는데 그게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 형제 자매들 성별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시더군요. 뭐 못 알려줄 것도 없지만 부모님께서는 어리둥절해 하면서도 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우리 집은 이렇다, 이렇게 아들이 많다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목구멍 끝까지 뭐 어쩌라고요? 라는 말이 입천장을 툭툭 두들겼지만 차마 말은 못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아들 낳는 유전자 운운하면서 결론 지은 이야기는 그러니까 만약 애들 결혼해서 아들 못 낳으면 그 문제는 우리 쪽엔 없다 이거죠. 기함을 했습니다. 본인 집안은 대대로 아들만 낳는 집안이니 만약 제가 아들을 못 낳는다면 그 문제는 다 우리 집안의 책임이라는 말을 어떻게 상견례 자리에서 활짝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저도 어이가 없고 솔직히 발언 자체가 좀 무식해 보여서 표정 관리가 안 됐는데 남편은 최대한 좋게 웃으면서 아이 우리 엄마 또 아들 집안 자부심 자랑하시네요. 진짜 병이라니까요 병. 하면서 넘어가려고 하고 옆에 있던 시동생까지 엄마 그건 아니야 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냥 좋게만 넘어갈 수 없으셔서
똑같이 활짝 웃어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머, 우리 사부인께서 학교 졸업하신 다음에는 영 책은 안 읽으셨나 봐요. 뭐 딸이니 아들이니 특정 성별이 잘나는 유전자는 따로 없고 예전에 아이 성별은 아버지 쪽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요새는 세상이 좋아져서 따로 전문 서적 안 읽어도 인터넷에 정보가 많으니까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아마 지금까지 사부인께서 생각하셨던 거랑은 영 딴판이고 딴 세계 얘기라서 재밌으실 거예요. 시어머니는 이 말에도 그래도 다 환경 따라가서 아들이 많은 집은 아들이 나온다 라고 고집을 부리시더군요. 근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 해드릴까요? 이렇게 전형적으로 딸보다는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시어머니가 계시는데 저는 결혼 후 딸 2명을 낳았습니다. 저희 애들은 지금도 할머니를 별로 안 좋아해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한테 기집애라는 소리와 엄마 배에 두고 온 거 달고 나와라 라는 소리를 듣고 자랐는데 할머니를 좋아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둘째 낳은 다음에는 시댁에 애들 데리고 자주 찾아가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이 명절이나 가야 할 날이면 일부러 친정에 먼저 가서 애들 친정에 두고 시댁으로 갔는데 시어머니가 왜 애들 안 들여오냐고 하면 어머님이 하도 손자 얘기를 해서 애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 라고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 시어머니는 그러게 왜 달고 태어나야 할 걸 안 달고 태어났냐? 라고 하셨고 한 번은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어머님도 안 달고 태어나셨고 저도 안 달고 태어났는데 멀쩡히 잘 살잖아요. 라고 했었네요. 제 결혼 생활 동안 시어머니와 어떤 관계를 쌓으며 살았는지 조금 예상이 가시죠? 근데 더 어처구니가 없고 사람이 어찌나 이렇게 야같지 싶은 게 시어머니께서는 아들 못 낳는 며느리는 창피하고 꼴보기 싫어도 의사인 며느리는 어쨌든 데리고 다니며 자랑하고 싶으셨나 봅니다. 저희는 제가 큰딸을 낳으면서 관계가 틀어졌는데 그전에는 저도 시어머니 성격에 맞춰서 살았어요. 결혼 전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를 정말 많이 불러내시고 집에 찾아도 오셨거든요. 저는 원래 주말에는 아예 집에서 충전을 해야 하는 극내향인이지만 그래도 결혼 초이고 시어머니께서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놀자고 부르시는 거니 마다하지 않고 좋은 마음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시어머니가 나오라고 만나자고 하실 때마다 친구분을 하나둘 데리고 나오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내 친구가 고민이 있다는데 하고 시작을 하시다가 나중에는 친구 대여섯 명을 제게 만나게 하시더니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하나하나 진단을 내려주고 상담을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엄연히 면허가 있는 의사고 그걸로 돈을 버는 사람인데 시어머니는 제가 며느리라는 이유로 공짜로 친구들 상담을 시켜주고 주변 친구들로부터 역시 의사 며느리 둔 사람은 다르네. 좋겠다, 좋겠어. 이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점점 심해져서 나중에는 평일 주말 시간 상관없이 전화까지 해서 저를 바꿔주기까지 해 미칠 노릇이었죠. 한나야. 내가 잠깐 내 친구 좀 바꿔줄게. 이 친구가 너한테 물어볼 게 있거든. 내 며느리 받아봐. 정신과 의사야, 의사. 대충 자기가 지금 문제인 것 같은 걸 말해. 그럼 얘가 다 알아서 말해줘. 짚고 넘어가자면 제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대충 상황 설명만 듣고 진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면허를 가진 의사가 할 짓도 안 되고요. 그리고 솔직히 상담한다고 하는 말들도 진짜 정신의학적 진단이나 검진이 필요한 문제도 아닌 푸념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래서 그냥 듣고 공감해주고 이런 문제는 누구와 이런 대화를 해봐라. 이 정도의 솔루션만 드리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누군가의 한맺은 푸념을 듣는 것처럼 에너지가 소비되는 일이 없습니다. 시어머니 덕분에 저는 정말 쉬는 날 하나 없이 병원에서 퇴근을 해서도 시어머니와 시어머니 친구분들을 상대해야 했던 겁니다. 남편은 내가 어머니께 이야기하겠다. 진짜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다고 화도 내고
제게 그냥 전화를 받지 말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면 벌써 해결됐었겠죠. 그래서 하루는 아예 마음을 굳히고 지금까지 제가 시어머니 친구분들을 만났던 날짜와 받았던 전화를 대충 시간을 계산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그리고 사진으로 찍어서 시어머니께 문자를 보냈죠. 당연히 문자를 보내고 몇 분 지나자마자 바로 전화가 왔었고 저는 태연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황당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예, 이게 뭐니? 너 나한테 무슨 영수증 보냈니? 아, 보셨어요? 아무래도 어머님 친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문제가 대충 얘기 듣고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식으로 제 환자 명단에 올려서 상담을 하고 싶은데, 그럼 지금까지 했던 상담 내용에 이어서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전 진료도 시간으로 계산을 해서 진료비 한번 정리해 봤어요. 그럼 나나 내 친구들한테 이 돈을 내라 이거야? 어머님, 제가 어떻게 어머님한테 돈을 받아요. 그냥 친구분들만 주시면 돼요. 그거 입금되는 순으로 제가 본격적으로 상담 진행할게요. 진짜 정이 훅 떨어지는 게 돈 얘기가 나오니까 저를 안 불러내시더라고요. 참나. 그 후에는 오히려 제가 먼저 어머님 친구분들 요즘 어떠시대요? 다 같이 모이기 어려우시면 따로 저희 병원에 오라고 하세요. 라고 해도 시어머니는 묵묵부답 그냥 어? 그래 뭐 시간 되면 하고 얼버무리더니 아무 말도 안 하셨고요. 그 후에는 제가 큰딸을 낳고 나서 본격적으로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어차피 시어머니께서는 결혼 전부터 유전자니 아들 낳는 집안이 운운해서 제가 딸을 낳았을 때 어느 정도 마음고생을 할 거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근데 제가 결혼 생활 10년 동안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늘 시어머니가 손녀라고 차별하던 딸들 문제로 남편과 싸우게 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제가 애들을 시댁에 데리고 가지 않았던 건 시어머니께서 정말 눈에 띄게 애들에게 여자 그리고 기집애라고 막말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시동생은 제가 남편과 결혼하고 나서 2년 뒤에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했는데 아들 하나를 낳았거든요. 근데 시댁에 애들을 데리고 가기만 하면 조카와 제 딸들을 그렇게 차별하시는 겁니다. 제 딸들은 저거 쟤 기집애 여우 불려시 이런 호칭으로 부르시면서 조카는 우리 손주, 우리 아기, 도련님, 왕자님 이렇게 부르시고요. 남편도 한 번 시어머니께서 제 큰딸에게 손자 먹게 물 좀 떠오라는 심부름을 했을 때 화를 낸 적이 있었어요. 다행히 시아버지께서 우리 강아지들, 우리 공주님들 하면서 예뻐하시긴 했지만 시어머니 때문에 애들이 시댁 가는 걸 스트레스 받아 해서 점점 애들을 안 데리고 갔어요. 근데 남편이 그건 아니라는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도 가족들 다 모이는데 어떻게 우리 지윤이랑 지서만 안 데리고 가? 애들이 할머니 보기 싫다고 할머니가 도영이랑 차별한다고 가기 싫다잖아. 그럼 어떡해? 잠깐이니까 애들한테 참으라고 해? 내가 어머니한테 말한다니까? 그러시지 말라고. 몇 번을 말했었는데 고쳐졌니? 됐어. 당신 어머니 말로 한다고 해서 고쳐질 뿐 아니야. 그냥 애들 안 데리고 가는 편이 나아. 너도 참 극단적이다. 정신과 의사 하면서 어떻게 대화로 풀어볼 생각을 안 해? 정작 생각을 고쳐 먹어야 할 사람이 그럴 의지가 없는데 의사가 환자 입 열어 밥 떠먹일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 안 그래? 이런 대화를 몇 번 하면서 저와 남편 사이에도 감정의 골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리고 한 번은 제가 친정아버지께서 입원을 하셔서 애들을 데리고 고향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혼자 집에 있던 남편에게서 들은 시어머니가 제게 득달같이 전화를 해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너 애들 데리고 광양 갔다며? 너도 참 딸들 데리고 유세 떤다. 같은 서울에 사는 우리 집에는 애들 안 데리고 오고 그 먼 광양까지 애들 데리고 가서 친정 부모님한테는 애들 얼굴 보여주니? 이번에
오랜만에 친정아버지 문병차 애들이랑 갔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우리 지훈이랑 지서한테 기집애나 불려시 같이 듣기 싫은 소리 안 하세요. 참나? 아니 기집애를 기집애라고 하고 불려시를 불려시라고 하지 그럼 뭐라고 하니? 그리고 너는 애가 실속이 없이 먼 곳까지 갔다 왔으면 오는 김에 뭐라도 하나 사오든가 해서 가져와야 하는 거 아니니? 너네가 떡 좋아하는 것도 알면 모시떡이나 한 박스 사오던지 아니면 나 단호박죽 좋아하니까 거기서 밤호박이나 몇 덩어리 사오던지 하지. 너 참 여러모로 마음에 안 든다. 내가 그래도 너 의사 간판 달고 이래서 맞춰주려고 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영 아닌 것 같다는 생각 안 드니? 야, 너만 사자야? 내 남편도 아들도 사자야 사자. 세무사. 정신병자들이나 상대하는 주제에 뭐가 잘났다고 지 닮아서 잘나지도 않은 딸년들 보여줄 생각을 안 해?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상대하는 정신병자는 시어머니 한 사람인 것 같지 않나요? 심지어 시어머니에겐 어떤 임상치료도 효과가 없을 것 같고요. 저렇게 이해도 못할 말을 바락바락 지르는 시어머니께 더 할 말도 없었고요. 그냥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아무래도 친정에 한 번 더 다녀와야겠네요. 가서 맛있는 거 많이 사서 보내드릴게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이런 행동이 이제 놀랍지도 않고 당황스럽지도 않았어요. 이미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아서 어떤 기대도 하나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제가 충격을 받았던 건 이 얘기를 시어머니를 통해 전해 들었다는 남편이 제게 한 말이었어요. 너는 꼭 뭐든 따지고 넘어가야 돼? 뭐 직업병이야 뭐야? 너는 항상 네 말만 맞아 직성이 풀려? 아니 우리 어머니가 손자가 보고 싶었는데 당신이 손녀딸 낳아서 좀 속상하실 수 있잖아. 아니야? 그냥 좀 이해하고 넘어가면 안 되냐고. 말은 바로 해. 나 혼자 낳은 게 아니라 당신이랑 나랑 같이 만들어서 낳은 게 손녀였던 거야. 근데 아들 못 낳고 딸 낳았다는 구박은 나만 들었고 오로지 내 탓인 것 마냥 당신 요즘 왜 이래? 예전에는 어머님이 우리 애들 손녀라고 뭐라고 하는 거 누구보다 싫어하고 화도 냈잖아. 왜 갑자기 어머님을 두둔하고 나서냐고. 네가 우리 어머니랑 나까지 싸잡아 죄인 취급하는 게 넌더리가 나서 그런다. 넌더리가. 확실히 제가 첫째를 낳았을 때부터 남편이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중재를 하느라 힘들긴 했을 겁니다. 그걸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남편을 탓하거나 남편 앞에서 시어머니 욕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그냥 남편의 피해 의식이었던 겁니다. 괜히 본인 어머니 행동이 창피하고 제게 미안해서 집단에는 본인을 보호할 보호막, 즉 방어 기제를 만든 거죠. 뭐 시어머니께서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이 제게 미안해할 일을 만드셨으니 방어 기제를 만드는 것도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저를 탓하면 안 되죠. 이때까지만 해도 남편의 피해의식 때문에 다툼이 늘어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남편에게는 다른 이유도 있었다는 걸 나중에 돼서야 알게 됐습니다. 첫째가 9살이었을 때였어요. 아마 모든 유부녀들의 악몽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남편이 더러운 술집에 갔다 온 증거를 마주하는 거 말입니다. 남편 아이디로 공유하는 스트리밍 사이트 비밀번호를 잊어버려서 비밀번호 변경을 위해 남편 휴대폰으로 인증번호를 받아야 했거든요. 그래서 남편 휴대폰에서 문자 내역을 확인하는데 안 읽은 메시지 중 카드 내역서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금액이 무려 80만 원인 겁니다. 일시불로 꽤 큰 돈을 써서 뭐지 싶어서 봤는데 딱 보기에도 안 좋은 초기 오는 상호명이 보이더라고요. 안 좋은 예감에 인터넷을 뒤져 그 상호명이 뭐 하는 곳인지 알아보는데 역시나 유흥주점이었습니다. 저는 불같이 화를 냈죠. 다른 사람도 아닌 당신이 딸도 둘이나 있는 인간이 이런 곳에 가다니요. 무슨 생각이냐, 돌았냐, 이것도 엄연히 바람인 거 아니야 하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민하게 굴지 마. 명색의 정신과 의사가 왜 본인 감정을 컨트롤 못해? 어이가 없더라고요. 뭘 잘했다고 저렇게 건방을 떠는지
헛웃음만 났습니다. 남편은 다 일의 연장이었다고, 큰 고객이 와서 접대하느라 갔다고, 내가 사회생활 안 하는 걸 원하냐, 궤변을 늘어놓으며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길래, 아, 그래? 그럼 당신 사무실 대표님도 허락한 일이겠네?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 사무실 대표에게 이 일을 알렸고요. 바로 시아버지요. 시아버지는 분노하셨죠. 이런 업무 시킨 적 없다고, 언제 우리 사무실이 이런 불법업소에서 고객을 접대했냐 하시며 남편에게 주셨던 법인카드를 뺏으셨어요. 그걸 어떻게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알리냐고 했고, 시어머니는 뭐든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이 너는 늘 문제를 만든다고 했지만, 말이 되나요? 처음부터 이 문제를 누가 만들었는데요? 저는 이미 이때부터 남편과의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시아버지에게 가서 말할 수 있었던 거였고, 그 후로 거의 집에서는 말도 잘 안 하는 사이가 됐지만, 그렇다고 바로 입 밖으로 먼저 이혼 이야기를 하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결혼한 수많은 여성들이 저지르는 오류를 저도 저지른 거였어요. 바로 내 선택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해야 할 때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오류 말이죠. 남편이 시어머니가 제게 하는 잘못들을 축소시켜서 본인의 죄책감을 덜려는 것처럼 저도 남편과 저 사이에 일어난 일을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인가, 시간이 해결해 주나 하는 생각으로 유보시켰던 겁니다. 엄연히 남편은 제가 고른 사람이고 이런 사람과 결혼을 한 건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고 이혼 또한 내 선택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법인카드를 뺏겼어도 정말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들어왔어요. 근데 거슬린 건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이 늘어간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휴대폰이 문제였어요. 어느 순간부터 샤워를 할 때도 휴대폰을 들고 들어가는 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아니, 샤워하면서 휴대폰을 붙들고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들고 들어가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죠. 그리고 딸들이 게임을 한다고 휴대폰을 하려고 하면 미친 사람 마냥 펄쩍 뛰면서 아빠 폰은 장난감 아니라고 했지? 라고 버럭 화를 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휴대폰에 뭔가 숨기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하루는 또 술에 취해 들어왔을 때 도저히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했었어요. 근데 딱히 앨범이나 통 내역에 다른 이상한 이름은 보이지 않았네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하고 찝찝한 기분이 가시지 않고 있는데 몇 분 뒤 남편 휴대폰으로 시어머니께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대신 받을 생각이 없어서 그냥 무시했는데 진동이 그친 다음에도 다시 한번 시어머니 이름으로 전화가 왔고 또 부재중 전화가 남은 후에 연달아 시어머니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그때가 밤 12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왜 굳이 이 시간에 이렇게 연락을 하시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 저는 시어머니께서 남편에게 보낸 문자 내역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이 인간들 참 무궁무진하게 사람 뒤통수를 치더라고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 문자 내역을 그대로 적어드리겠습니다. 또 술 마시고 있니? 작작 마셔. 그러다 골병 든다. 술이라도 안 마시면 그 집 구석에 어떻게 들어가요? 그냥 여기 와서 자. 내일 엄마가 해장국 끓여줄게. 너 그렇게 걔 보기 싫어서 밖으로 나돌면서 술이나 마실 거면 그냥 이혼해라. 이혼하고 선 봐서 재혼해. 나도 걔 영 마음에 안 들었어. 꼴에 의사라고 아는 척하고 병원 개업 못하고 남의 병원에서 월급 받는 주제에 말이야. 갑자기 무슨 재혼이에요? 너 순길이 이모 알지? 그 이모 조카가 이번에 이혼했다더라. 35인데 음악하고 대학원 나와서 지방에서 교수한대. 사진 보니까 순하게 생겼어. 한낱 그것하곤 달라요. 여자가 가방끈 길고 배운 거 좀 있다고 뭐든 이겨먹으려는 것보다 그냥 명함 하나 팔 직업 있는 게 나아. 엄마가 내일 순길이 이모한테 말해볼까? 기영아, 자니?
마음대로 하세요. 저 아직 술자리에 있어요, 엄마. 그래, 그럼 엄마가 순길이 이모한테 말해서 자리 잡아볼게. 여기까지 시어머니와 남편이 나눈 문자 내용이었고, 몇 시간 후에 시어머니가 부재중 전화를 남겨두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순길이 이모랑 연락했다고 다음 주 토요일 2시에 논현동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얼굴 한번 보고 오라는 문자가 두 통 날라온 거고요. 이혼, 재혼, 맞선? 이게 믿어지시나요? 아무리 정 떨어지고 마음이 떠났어도 저랑 이 사람이랑 결혼한 지 10년이에요, 10년. 애 둘 낳고 10년 살았으면 적어도 이혼하기 전에 재혼할 상대랑 선보는 게 아니라 저랑 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10년 함께 산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아니냐고요. 근데 남편에게 저는 그런 예의도 차릴 존재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저 어차피 남편은 딱 그 정도의 인간이었던 거예요. 제가 저 스스로 그 사람과 함께 해온 시간, 추억, 좋았던 기억으로 그 사람을 제 삶에 있어서 좋은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일 뿐, 실상 다 벗겨놓고 보면 딸과 아내가 있어도 밖에서 여자를 끼고 술을 먹고 뒤로는 다른 여자를 만나 새 인생을 시작할 준비를 하는 그런 남자였던 겁니다. 어차피 여기까지 왔는데 대화가 무슨 소용이겠어요? 이 인간이 바랐던 것처럼 그냥 이혼만이 제게도 최선이고 답이었으니까요. 근데 할 때 하더라도 대체 다음 주 토요일에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는 알아야겠더라고요. 억울함 없이 이혼을 하기 위해선 그 인간이 결혼 중 재혼할 사람을 만났다는 증거도 잡아야 했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문자 내역을 제 휴대폰으로 찍었고 시어머니가 마지막에 보낸 약속 시간과 장소도 찍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만을 기다리며 속으로 혼자 지난 10년을 정리했죠. 그리고 토요일이 됐을 때 아침부터 남편은 출근하는 것처럼 씻고 정장 입고 나갈 준비를 하더라고요. 저는 애들이랑 나갈 준비하면서 일부러 친정에 가는 척 연기를 했고요. 실상은 근처에 사는 제 친구에게 애들을 맡기고 재혼 상대 만나러 가는 남편을 쫓아갔고요.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남편은 먼저 도착해 꼴에 긴장한 것 마냥 찬물 마시며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모자 푹 눌러쓰고 떨어진 자리에서 휴대폰을 움켜쥐고 있었어요. 재혼 상대로 올 상대방 여자가 나타나면 바로 사진을 찍어야 하니까요. 15분 정도 지났을 때 그 상대 여자로 보이는 사람이 남편 앞으로 왔고 둘은 활짝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 이상하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물론 미행과 염탐을 하는 중이라서 들킬까봐 두근거린 것도 있지만 사진을 찍다가 문득 남편 맞은편에 앉은 여자가 낯이 많이 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머리나 옷 스타일이 다르고 화장을 해서 처음에는 못 알아봤지만 이럴 수가. 저는 그때의 떨림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사실 그 전에 시어머니와의 갈등이나 남편의 이상 행동들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게 바로 제가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된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했고요. 저는 말 그대로 입안에서 평소에는 잘 쓰지도 않는 대박이란 탄성어가 터져나왔고 저는 휴대폰으로 사진 찍는 것도 관두고 입을 틀어막았어요. 남편의 재혼 상대로 나온 여자는 제가 아는 여자였습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일 수도 있었어요. 그 여자는 제가 담당하는 환자였거든요. 석 달 전 이혼하고 저희 병원으로 와서 제가 상담 치료와 약물 치료를 시작한 환자였어요. 와, 이럴 수가 있나요? 마치 우주가 제게 볼장 다 보고 이혼하는 마당에 진기한 구경이나 하라고 보내준 순간 같았습니다. 그 여자는 시어머니께서 남편에게 말했던 것처럼 음악을 전공해서 지방대학 교수를 하고 있는 건 맞았어요. 맞긴 한데 이혼 전 그만두고 시간 강사였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여자는 이혼 소송을 하는 와중에 저희 병원에 왔는데 원래 음악을 전공한 만큼 예전부터 소리에 민감했다고 해요. 뭐 강박까진 아니었다는데
그 증상이 결혼 후 지금은 이혼한 전 남편과 살게 되면서 심해졌다고요. 남편이 걷는 발자국 소리부터 밥 먹는 소리, 웃는 소리도 거슬리고 심지어 잘 때 전 남편이 숨 쉬는 소리 때문에 심장이 쿵쾅거릴 정도로 거슬리고 화가 나서 자는 전 남편의 얼굴을 베개로 누른 적도 있었다고 했어요. 그 후 남편이 쳐다만 봐도 화가 나고 날 뒤에서 욕할 것 같은 망상에 시달렸고 대학에서도 다른 교수들이나 학생들이 본인을 따돌리는 것 같아서 몇 번 소동을 일으켰다가 쫓겨나듯 그만뒀던 거고요. 익명이긴 하지만 환자의 정보는 의사로서 말할 수가 없어서 더 이상의 정보는 말할 수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그 여자에게 양극성 장애, 많은 분들이 익히 들은 조울증 진단을 내렸어요. 상담과 약물 치료를 시작했는데 3주 정도 전에 외롭다고 누군가 만나고 싶고 빨리 재혼도 하고 싶다는 말을 해서 제가 아직은 누굴 만나는 것보다 치료를 하는 게 우선인 것 같다는 말을 했거든요. 아직 치료 효과도 다 나지 않았고 애매할 때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면 아무래도 불안정한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근데 그 후 예약 시간에 나오지 않더니 그렇게 연락이 끊겼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이야. 더 이상 저 꼴을 지켜볼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저는 그대로 일어나서 곧 있으면 제 전 남편이 될 사람과 제 환자였던 사람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테이블 근처를 지나가는 척 하다가 남편 앞에 있는 커피잔을 툭 쓸어 넘어뜨렸어요. 어? 아, 뭐야? 괜찮으세요? 순식간에 두 사람의 시선이 제게 쏠렸고 저는 속 시원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요새는 이혼하기 전에 재혼할 상대 먼저 구해놓고 이혼하는 게 유행인가 봐. 어, 어, 어. 말하는 법을 까먹은 천치같이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어버버거리며 말을 못하더라고요. 여기서 저를 여보라고 부르면 앞에 앉은 여자에게 아직 이혼 전이라는 걸 들킬 테니까요. 이놈에게는 이제 볼장이 없었고 저는 예전 제 환자였던 여자에게 눈을 돌려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지연 씨. 나 기억하죠? 어머, 선생님. 네, 오랜만이에요. 왜 요즘 병원 안 오시나 했는데, 주연 씨, 제가 아직 다시 재혼을 목적으로 누굴 만나는 건 시기상조라고 했잖아요. 심지어 이런 고물이나 다름없는 인간이랑, 네? 선생님, 기영 씨를 아세요? 그럼요. 제가 썼던 물건이거든요. 제 남편이에요. 네? 남편이요? 전 남편이 아니고요? 여, 여, 아니, 야, 한나야. 너 여기 어떻게 온 거야? 아니, 주연 씨랑은 또 어떻게 알고? 새로 재혼할 여자 앞에서 나한테 여보라고 못하겠어? 내 환자였어, 주연 씨. 이건 순길이 이모가 말씀 안 해주시든? 걱정 말아요, 주연 씨. 주연 씨 병명 알릴 생각도 없고, 아직 이놈하고 이혼을 안 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이혼을 하긴 할 거거든요. 축하해요, 재혼. 둘이서 서로 아픈 부분 잘 보듬고 이겨내길 바래요. 화이팅! 저는 두 사람 앞에서 주먹까지 불끈 쥐어들어 보이며 응원의 말을 했고 그대로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뒤에서 저를 부르는 소리와 함께 남편이 제 팔을 잡아 세우더라고요. 그 여자 없는 곳에서는 다시 저를 여보라고 부르길래 나 이제 네 여보 아니라고 들어가서 새 여보한테 가라고 하고 손을 뿌리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날 찍은 사진까지 증거로 해서 바로 이혼 소송을 시작했어요. 큰애 학교 근처에 단기 임대로 오피스를 구해 애들과 함께 가서 거기서 출퇴근을 하고 애들을 케어하면서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을 하는 것보다는 합의가 더 편하긴 했을 테지만 바로 재혼하는 인간 뭐가 이뻐서 무슨 정으로 합의를 해주나요? 소송까지 해서 위자료랑 양육권을 받는 게 낫죠. 시어머니께서도 친구 조카랑 아들을 재혼시키는데 소송이 길어지면 남들 보기 부끄럽다고 질질 끌지 말고 조건 맞춰서 얼른 이혼하라고 했고 저는 요구했던 위자료와 함께 양육권
그리고 절반의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꼴 보기 싫었던 게 그 인간 이혼 소송이랑 재혼 준비랑 동시에 했던 거 아세요? 주변 사람들이 제가 이혼한다는 소문과 그 인간 재혼 청첩장을 봤다는 소문이 들린다고 하는데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유난을 떨더니 전 남편은 이혼 후 바로 그 여자와 재혼을 했고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재혼식까지 치렀더라고요. 조정 기간 중 재판장에서 마주쳤었을 때 제가 그 인간한테 그런 말을 했거든요. 앞으로 당신이랑 살 환자의 전 담당 의사로서 말하는데 조심해. 최대한 몸 사리고 살아. 참나? 야, 구질구질하다. 그건 미련이냐 질투냐? 내가 알아서 잘 살 테니까 당신 앞가림이나 잘해. 그래, 잘 살아라. 아, 잘 때 특히나 조심하고 숨 죽여서 자고 코 골고 잘 것 같은 날에는 침대 위에 베개 다 숨겨놔. 알았지? 그때 아마 제 얼굴이 엄청 얄미웠을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얄밉게 웃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알아서 잘 살 테니까 제 앞가림이나 잘 하라고 말했던 그 인간. 재혼하고 2달도 안 지나서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 인간이랑 관련된 번호는 다 차단해서 휴대폰이 아니라 병원으로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 인간이 전화를 받자마자 한 소리가 뭔 줄 아세요? 야, 나 좀 살려줘. 걔 대체 뭐가 문제야? 무슨 정신병이길래 사람 이렇게 못 살게 해? 아무리 보호자라고 해도 환자 개인정보를 누설할 수 없는데 환자 동의 받으셨어요? 한나야, 나 지금 진지해. 진짜 미쳐버리겠다니까? 나 자고 있으면 밤마다 옆에 서서 지켜봐서 자다가 심장마비 걸릴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내가 바람 피운다고 지 욕하고 다니고 소문내고 다닌다고 하고 하루는 기분이 좋아서 방방 뛰다가 또 하루는 방 안에 틀어박혀서 안 나와. 대체 뭐야? 너 왜 나한테 먼저 말 안 해줬어? 내가 그걸 왜 말해줘야 돼? 너랑 재혼할 사람인데 네가 잘 알아보고 결혼했어야지. 그러니까 연애 7년 결혼 10년을 해도 뒤통수 맞고 이혼하는데 무슨 배짱으로 얼굴 본 지 몇 달 되지도 않은 사람이랑 재혼을 해. 내가 분명 조심하라고 했지? 그거 무시한 거 너야. 그럼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 어쩌겠니? 부부끼리 사랑으로 이겨내야지. 보호자분이 환자분 잘 설득해서 다시 치료를 받게 병원에 보내시든 손잡고 가시든 하세요. 끊겠습니다. 한나야! 한나야!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고 몇 주 정도 계속 전 남편이 연락을 해와도 모두 무시했습니다. 저는 이미 제가 당한 배신과 상처를 회복하는 중이었고, 그러려면 그 상처를 준 인간과의 접촉은 독이었거든요. 과거로 넘겨야 할 사람에게 계속 휘둘릴 수는 없으니까요. 저는 그 후로 병원도 옮기고 내년에 제 이름을 건 병원을 개원을 목표로 살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혼 후에는 내가 과연 다시 환자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나 많은 고민을 했어요. 제 마음이 이렇게 너덜너덜해졌는데 누가 누굴 치료한다고 나설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했었죠. 근데 어쩜 이런 사건으로 인한 상처와 상처를 극복한 경험이 내가 치료를 해야 할 누군가에게 다가갈 수 있는 힘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칼 로저스라는 심리학자는 누군가와 오랜 대화를 나누고 특별한 관계를 맺으면서 치유받은 느낌을 받았다면 이는 믿을 수 있고 개방적이고 솔직한 상황에서 두 사람 사이에 상호작용이 일어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아마도 어떠한 판단도 내리지 않은 채 온전한 관심을 기울이며 당신의 말을 들어주었기 때문이라고요. 제가 겪은 사건은 제게 어떠한 선입견과 판단도 믿을 수 없는 것이라는 걸 알려주었어요. 나와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10여 년을 함께한 사람도 내가 다 알지 못했는데 잠깐 만난 내 환자들을 제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객관적인 검사로 인한 결과와 입증된 치료 방법을 따르는 거. 그리고 앞으로 그 어떠한 선입견과 판단을 하지 않고 환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경청해서 믿음을 주는 태도가 될 겁니다. 어쩌면 이번 사건이 저를 더 좋은 의사로 만들어주진 않았나 싶네요. 속 시원하게 개원해내듯 말하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네요. 종종 치료보다는 그저 대화만을 원하는 환자들이 있는데 그 환자들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마 매일 이렇게 사연 튜브를 들어주시는 여러분께서도 하루에 한 명씩은 꼭 누군가의 마음이 치유되는 과정을 함께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사연 튜브가 상처 입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해주는 그런 유튜브 채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